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야,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다 완성은 안 됐는데 일단 가오픈했을 때 네. 한번 테스트용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데 테스트로 모시기에는 너무 거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2021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가장 바쁘시고 가장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년 그렇죠. 정말 빨리 가죠. 2021년도는 왜 이렇게 더 빨랐을까요? 그러게요. 막상 보면 굵직굵직한 대책이라고는 네. 그냥 이사 대책 말고는 2021년도엔 또 없었었잖아요. 그분은 그거 해놓고 또 가셨어. 그렇죠. 최장기 이후에 최단기 국토부 장관님께서 네. 나타나셨는데 네네. 재개발 이슈가 올해 정말 많았잖아요. 재개발은 웬 종류가 많은지 아무튼 뉴스가 10개면 5개가 재개발 뉴스예요. 네. 저는 이 김재경 소장님 통해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재개발들 많이 소개해드렸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 법적인 얘기들도 아주 쉽게 풀어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요. 내년에도 조심스럽지만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시영님과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연말이니까 2022년도에 대한 전망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1부에서는 2022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야. 2부는 2022년도에 어디를 또 주목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와. 2022년도 주목해야 될 재개발 지역 탑5도 와우.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하면 결국 대선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소주제를 하나씩 잡아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요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처 부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몰린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몰렸을 때 주택수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똘똘한 한 채로 쏠린다.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어쩔까요? 많이 물어보긴 할 텐데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음. 올라가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렇죠. 최근에는 정확히 2020년도부터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계속 부담스러웠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뭐 올라갈 것들은 뻔히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 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는 게 있고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있고 심지어 빠지는 것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지역들이 네.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진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전망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유형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주택으로 있으셨다가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집값이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간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올라간 금액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어요. 저도 쉬워요. 지금은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맞아요. 이게 제일 많다라는 거죠. 현금 막 10억이 통장에 있다. 이미 재산은 별도로 더 있으면서 현금 1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빼고 그렇죠. 현금 자산으로, 네. 금융 자산으로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고민이 더 많아요. 맞아요. 네.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뭔가 더 올라갈 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많아서 올라간다기보다도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이 현금성 자산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했더니 부동산을 몰리는데 근데 여기서 주택수로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선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예금 금리는 1%대밖에 안 나가잖아요. 네. 여기서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0.1%거든요. 이자 소득세 15.4%를 또 뗀다라는 게 그렇죠. 문제죠. 네. 예금 적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나 되세요? 라고 했을 때 30%가 넘어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대부분은 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굴리긴 굴려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네. 돈들을 굴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노후 자산일수록 리스크가 큰 데로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 규제는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차가 너무 많잖아요. 서울시장님께서 막 결단을 딱 내려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 규제법을 하겠다. 1인 가구든 네. 5인 가구든 네. 무조건 한 집에 자동차는 한 대씩이다. 소나타도 하나 있고 그랜저도 하나 있고 제네시스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 남길까요? 소나타 네. 팔고 그 다음에 부족해. 그럼 그랜저 팔아야지. 네. 그리고 제네시스는 갖고 가야죠. 어차피 하나만 놔두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제일 좋은 거 네. 혹은 다 정리해서 더 좋은 걸로 갈아타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주택 역시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주택 수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 3주택자는 적폐가 되고 네. 강남 1주택자는 뭐 실수율 한 채니까. 그냥 1주택 1주택 그냥 똑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네, 보통 사람들의 세대. 다주택자는 뭐 양도세, 대출, 종부세,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자꾸 해나가고 있고 장특공 혜택 없애고 아예 없죠. 규제의 일변도로 가게 되니까 결국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높으신 분들도 그냥 막 그 누구라고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네. 이제 지방에 있는 거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거 똘똘한 한 채 이렇게 가잖아요. 규제를 많이 하는데 왜 집값이 올라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규제를 하면 집을 팔긴 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을 팔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금방 정답은 나오거든요. 지금 현 정권에 계시는 이제 정책 위반자분들이 전 참여정권 때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었다. 전국적인 평균 상승은 높았었지만 당시 수도권이 미친 듯이 올랐었고 그때는 버블 세븐이란 말도 있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률이잖아요. 그냥 바닥에서 이제 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방의 장은 서울 수도권이 무너질 때 그때 봤었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 수요층이 이동을 한 거죠. 네, 규제 때 그렇죠. 피해서.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하게 되고 네. 서울 수도권 지방 간의 양극화, 그 지방 내에서도 광역시이 아니냐, 거점 도시냐 아니냐,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양극화, 여기서 상품별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요즘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팩트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높았었을 때 금리도 높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과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물가가 높았을 때 부동산 가격도 이제 선행이냐 후행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좋습니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도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었지만 그랬죠. 부동산 가격 역시도 그 금리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었다. 최근에 금리가 저금리지만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는 오히려 앞에서 말했었던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연결해서 보면 보인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할 건데 네. 2022년도는 정치권이 막 시끄럽잖아요. 네네. 다음에 누가 되느냐. 그럼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보수 후보가 되든 진보 후보가 되든 최소 2, 3년은 더 올라간다. 제가 생각하는 올라가는 폭이 이제 틀이 두 가지란 이야기 했는데 네. 틀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처적 부족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바뀔 일이 없다는 건데 하나씩 얘기할게요. 2022년도 정부 예산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사상 최초로 600조가 넘었습니다. 네, 600조가 넘어가고 전년도가 550조대, 그 전년도가 이제 500조대 하다가 그 전에는 사실 400조대 중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600조인데 벌써 추경이 또 벌써 나왔어 얘기가. 맞아요. 1사분기에 추경한다고. 너무 웃겼어. 추경 얘기 미리 하셨는데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미 600조 때는 진작에 돌파를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이거 추경 4번 했다는 거 방송했었잖아요. 네. 기억이 또 나네요. 한 번 보통 하고 2번 정도 할 때 굉장히 미안해서만 했었거든요.
당당하게 그냥 4번 딱 해버리더라고요. 추경 단위가 뭐 무슨 30조대가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렇죠. 옛날 국가예산, 1년 네. 국가예산, 옛날 10여 년 전에. 가장 최근 통계예요. 보게 되면 네요. 네. 광의 통화량 했었을 때도 지금 화폐량이 야 3,500조가 넘게 돈이 풀려 있는 거죠. 야, 이거 몇 배가, 6배가 뛴 거네요, 거의. 그 자산가들 그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3년 전만 해도 내 10억의 가치랑 지금의 10억의 가치가 달라지고 10년 뒤에 이 10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놨었을 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진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고 일명 에셋 파킹,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용어들이 왜 나타나냐. 네. 아까 대선 이야기 언뜻 했잖아요. 대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어느 후보든 간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공약만 저는 보이고 뭐 긴축을 하겠다, 뭔가 좀 아끼겠다 이런 공약은 저는 못 찾아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 돈이 아니니까 일단 부족하면 쓰고 네. 부족하면 또 추경하고 네. 뭐 그런 건 많이 봤어요. 돈은 푼다라는 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돈이 풀리는데 예를 들어 진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복지 쪽 예산으로 간다. 맞습니다. 보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기반 시설, 인프라.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간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일단 돈은 다 찍어낸다라는 거죠. 네. 유동성이 덜 풀릴 것 같진 않아. 이거는 팩트. 미국의 테이퍼링 언뜻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금리 올린다라는데 테이퍼링 한다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설명했었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가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돈을 막 풀던 거를 이렇게 조금씩 푼다라는 거지 안 푼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종전 경기로의 회복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자산 매입하던 거를 뭐 MBS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매입하던서 시중에 강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를 이제 멈추는 거는 기본이고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종전 경제로의 획인데 미국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오히려 돈을 막 풀지 말자라는 게 공화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가 약간 좀 특이해서 막 돈을 미친 듯이 풀었었던 건데 뭐 금리 막 올리려고 그러면 올리지 마 그러고 막 금리 내리고 막뭐 유동성을 또 많이 풍부하겠죠. 네. 바이든이 되니까 바이든은 원래 돈 풀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애교일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푸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장난 아니게 풀리고 있고 네. 이게 달라질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 진보 후보가 되든 보수 후보가 되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 네. 그럼 두 번째 프레임이 있었죠. 다주택자 규제 강화. 대선 결과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최소 2년 동안은 바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어마어마하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렇죠. 종부세도 지금 장난 아니죠. 네. 다주택자기만 하면 그냥 세율이 2배예요. 그냥 법인은 지금 죽어 나갔죠. 법인은. 법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6%인데. 그렇죠. 지금 법인으로 그냥 몇 천만에서 억 단위 냈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되게 되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3법이 네. 전월세 신고제잖아요. 1년 유예를 또 주면서 약간 좀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터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나 못 버티겠어. 팔려고 했더니 지금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최고세율 45% 됐고 2021년도 6월달부터는 30% 중과세율 그럼 75% 네. 여기서 지방세 10% 7.5 더하면 82.5 82.5%. 다 외워 이제. 전 국민이 다 외웁니다. 82.5%. 네. 이렇게 터지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또 내년 되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한다 했으니까 내년 4월달에 또 이슈가 되겠죠. 막 네. 역대급 공동주택 가격 상승 또 서울 뭐 20%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시세가 올라가면 네. 이게 또 감정평가 금액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도 6% 올라간다고 본인들이 잡으셨어 이미.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간다고 본인들이 예상을 해 벌써.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뭐 네. 세수 확보를 딱 계산해 놓고 그러면서 지금 고점이래. 사는 것들을 자제해 달래. 본인들은 6% 올라간다고 예상해 놓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택부터 좀 처분을 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좀 좋을 텐데 네.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더 세지겠죠.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예.
이런 딱 얘기들 떠오르네요. 나오고 네. 또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오히려 양극화를 불러온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있지만 정답이 뭔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30% 준 거를 50% 중과세율로 막 올려버리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100%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누진세율이래 가지고 이게 50% 중과됐다라고 하면 그래야 진짜 불로소득을 다 차단시키는 예. 그런 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실효세율이라는 게 또 존재하니까 또 음.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또 플러스 알파. 예. 우리가 아까 종부세 얘기했잖아요. 종부세는 주택만이잖아요. 토지, 상가 이런 쪽으로 막 피해 나가는데 국토보유세까지 막 신설돼.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지산이 오피스텔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토지에 땅 대고 있는 네. 것들은 발을 대고 있는 것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부동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정리하던 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가 정리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오피스텔 막 원룸형 막 잘 올라가지도 않는 거 얘 때문에 막 국토보유세가 막 터져 막 정리할 수도 있겠죠. 국토보유세를 그렇게 강하게 되면은 이런 주택이 나올 것이다. 역삼각형. 밑에는 조금 찍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토지는 아주 조그맣게. 예. 밑에 바닥에 닿은 면적은 최소화하고 네. 위로 올라서 좀 커지는 거야. 예,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야, 진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네.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양쪽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됐어요. 저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트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이제 딱 던지는 거죠. 종부세 퓨! 던졌어. 네. 그런데 푹 꽂혀. 국토부유세 했더니 꽂히고 예. 양도세 중과 했더니 양도세 뚜박 꽂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진짜. 세금 세팅을 항상 강조하고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첫 떼고 포떼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진짜 진보 후보가 됐었을 때 다주택자들한테 지옥이 열릴 거란 표현을 쓰거든요. 다주택자가 아닌 반대쪽 프레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잘 됐다 하면서 막 이제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버틸 수는 있어야 된다. 진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똘똘한 채는 더 심해질 건데 네. 그럼 보수 후보가 되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바뀔 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시행령은 개정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결국 세율이잖아요. 네. 이 세율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국회 영역이잖아요. 총선까지는 아직도 2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또 봐야 되는 거고 보수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들도 그래도 잘 뭐 대세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단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맞아요. 중앙.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에 대한 정말 대목 규제인데 처음 출발한 건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출발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다 묶여 있었었는데 2009년도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정말 괜찮았던 중견 건설사들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 보수 쪽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못 없앴었고요. 2012년도 12월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였거든요. 거의 사실상 막판에야 5년 유예를 했었죠.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내년, 내후년 부동산 가격은 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때 과연 법을 국회에서 휙휙 바꿔댈 수가 있을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봐야겠지만 180석을 압승해서 내가 멋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러기는 또 쉽진 않잖아요. 네. 사실 달라질 게 없다. 향후 경기 전망 CSI 이게 소비자 동향 지수인데 100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긍정 응답이 많고 부정 응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경기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100을 훨씬 상회해서 올라가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동향 지수가 꺾였다. 근데 이게 100보다 높은 거는 긍정 응답이 많은 거거든요. 네.
추세선이 약간 좀 주춤한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락한다. 네.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심리가 꺾였다. 근데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를 통계를 조금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아닐까. 실질적으로 2021년도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결국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중심지였고, 그렇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중심 지역대들이 많이 올라갔었다.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경기권이 많이 핫했었잖아요. 2021년도가. 네. 그런데 누적해서 보면 결국은 중심지였다. 현 대통령님 취임 이후로 지금 통계를 쭉 취합해 보면 중심지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서울, 수도권, 대대광, 그리고 뭐 세종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정말 서울 중심 지역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부분들을 예. 볼 수가 있다. 시뻘겋잖아요. 결국 2022년도 역시도 암울한 전망이긴 하죠. 긍정적인 요소로 올라간다라기보다도 네. 이게 그냥 돈이 계속 너무 많이 풀리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맞습니다.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똘똘한치가 더 심해지고 전망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 암담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포기하고 주택 이외의 것에서 행복과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외제차에 대한 그런 또 매수 빈도가 증가한 것들도 집은 못 사지만 차까지는 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제차 막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예. 부동산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주는 필수죠. 네. 어떻게든지 뭐 임차든 자가든 해결을 해야죠. 전세든 월세든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20대고 30대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에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거품이라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했었을 때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죠. 간혹 많이들 묻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빠죽님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오지 않나요? 네. 지금 이미 막 꼭지면 어떡해요? 네. 내가 샀는데 내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제도 최인아 책방에서 녹음을 하고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두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바닥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무릎 정도에 살 수 있는 사이클을 알려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우리들은 다 똑같잖아요. 방향성을 보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야,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쯤인 건가?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이 꼭지를 잡고 촥 떨어지면 어떡해? 사람들이 이걸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어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깨라는 말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도 어깨라 얘기했다가 17년도에도 어깨라 했다가 18년도에도 어깨라 하고 막 어깨인 것 같은데 우리 기린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짤도 있잖아요. 뭐 어깨인 네. 줄 알고 팔았더니 목이 계속 늘어나. 최소 2년 올라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2년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든 하다못해 일반 세율을 맞추려 해도 2년은 보유해야지 일반 과세든 비과세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인데 2년을 채울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있다. 어깨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올라간다 하더라도 꺾이면 그때 팔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진정한 하락은 오지 않아요. 사는 가격은 여기에요. 근데 이전 가격을 돌려줘 이렇게 돌아와 라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이라든지 M2 통화량 발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경기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거품인 줄 알았더니 유동성을 막 공급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정상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락을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운 장이라고 보고 사실 여기서 공급량 통계는 빼버리긴 했지만 네. 2023년도까지 공급이 바닥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특히 뭐. 하락할 요인이 없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고민하기보다는 1주택은 매수를 해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올라간다라고 바라보는 두 가지 축이 있었었죠. 네.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 부족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한 똘똘한 한 채. 2022년도도 어느 대선 후보가 되던 간에
달라질 일이 없다. 최소 2년 동안은 진보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다주택제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똘똘한 채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제가 뭐 지켜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점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시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시점 선택이 70%라 보고요. 그 시점에서 어디를 샀냐에 따라서 사실 온도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역 선택이 25%, 네. 그리고 물건 선택이 5%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2017년도에 샀다. 어딜 샀어든 다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시점만 맞았으면 네. 그냥 누구나 어딜 사도 다 오르는 시기가 있었죠. 네.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2021년 시장을 잘 정리해 주셨고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걸 2부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